SK증권에서 꽤 괜찮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제목은 배터리 패러다임의 변화고요. IT 탐방왕이 바라본 2차 전지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걸 쓰신 박형우 애널리스트는 IT 부품과 전기전자 쪽으로 많은 리포트를 쓰신 분이고요. 그 관점에서 2차 전지 산업을 바라봤을 때 이러한 구도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을 분석해 놓고 공유하는 그런 리포트입니다. 과거에 과거도 아니죠.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2차 전지를 제2의 반도체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요즘은 왜 안 그런가 봤더니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결을 함께 한다라고 보는 관점보다는 별도의 산업으로 파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관점에 대해서 저는 공감은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2차 전지를 밸류에이션 하는 게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군이 현재로서는 마땅히 없다라는 게 2차 전지를 평가하는 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총 144페이지인데 이 중에서 지금 절반을 읽었어요. 절반을 2번 정도 읽어보고 이러한 내용이구나 하면서 저의 생각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절반 정도까지 내용만 읽어봤을 때는 이러한 맥락이에요. 최근 2차 전지가 쭉 올라왔고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냐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얘네의 적정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SK증권 쪽에서 잡은 기간이 2025년을 잡더라고요. 얘네한테 PER을 얼마나 부여를 해야 되는 거고 미래 가치는 어느 정도 땡겨올 수 있는 건지 요걸 평가해야 되는 건데 그러한 평가를 하는 것 자체를 되게 부담스러워 한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솔직한 거죠. 근데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는 게 2차 전지 산업이 어디까지 커갈 수 있는 거고 전체 시총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가 그 속도감은 얼마나 될 것인가 이걸 파악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바로 이전 영상에서 메탈 가격을 추정치로 삼아 놓고 이제 밸류에이션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확한 메탈 가격 추정이 어렵다면 그냥 그거를 밸류에이션 안 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다라고 말을 했던 게 지금 2차 전지 시장을 정확하게 밸류에이션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기 때문입니다. 큰 나무에서 하나의 나뭇가지가 자랐을 때 얘가 어디까지 퍼져나갈 수 있는 건지 파악하기 어렵죠. 얘가 머지않아 나뭇가지가 꺾여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나뭇가지가 점점 더 커가지고 줄기를 만들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의 나뭇가지가 떨어졌는데 그게 다시 또 나무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2차 전지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지 그 누구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한 가지의 메가 트렌드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 메가 트렌드가 얼마나 확장성을 가져갈지는 정말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일단 본격적으로 리포트를 좀 읽어보면 모든 리포트에서 첫 번째 나오는 서머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읽고 나서 이 사람은 이러한 이야기들 할 거구나. 그럼 요것들 찾아서 읽어봐야겠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리포트를 다 읽을 때요. 처음에 요걸 딱 펴보고 여기서 뭔가 매력을 느낀 다음에 읽어보고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우수한 리포트여도 잘 안 읽게 되는 것 같아요. 내용 자체는 첫 번째 문단에서 이분이 원래 IT 쪽을 많이 분석을 하시는 분인데 한 가지의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초호황을 누렸던 기업들의 공통점은 기술력이 아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따른 공급자 우위 환경에 있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혹시 그거 가보셨어요? 욕쟁이 할머니 식당 같은 거. 저는 제 개인적인 성향이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성격이라서 주인장이 욕을 하는 데 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TV나 이런 데서 왜 갑자기 가게 할머니가 빨리 처먹을 새끼야 이러면서 막 욕하는 가게들이 있잖아요. 근데 손님들은 좋아라 하고 먹어요. 저는 그게 공급자 우위 시장의 아주 표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민간에서 느낄 수 있는 공급자가 우위에 있는 거. 거기서 수요자는 손님입니다. 공급자는 가게 주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관건은 그 음식이 맛있어야 됩니다. 욕을 얻어 먹으면서까지도 그 맛과 분위기에 미쳐가지고 욕 먹는지도 모를 정도로 기분 좋게 할 수준의 맛이 있어야 됩니다. 맛있거나 적당히 맛있는데 싸거나.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공급자 우위 환경이 놓이기 위해서는 공급자가 잘해야 돼요. 공급자가 판매하는 무언가가 퀄리티를 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양극재 시장 엄청 뜨고 있잖아요. 양극재 시장에서 공급자 우위가 지금으로선 가능한 이유가 진입장벽이 엄청 높고 귀한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일반적인 다른 사업을 하던 기업들이 뛰어들어서 1, 2년 만에 구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실제로 에코프로비인 같은 경우에는 수년간의 적자를 버텨가면서 하이니켈 기술력을 마련을 한 거죠. 하여튼 욕쟁이 할머니 떠오르시면 됩니다. 공급자 우위 환경이 무엇일까 할 때는 욕쟁이 할머니.
두 번째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2차전지 산업의 밸류에이션 부담은 명확하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주가가 올라온 거에 이게 합당한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다른 IT 제품군과 배터리를 비교를 해봤는데, 현재 수준이 IT 산업군 내에서의 어떤 영업이익률을 비교해봤을 때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현재 2차전지 사업이 가지고 있는, 이 산업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기술력만으로는 현재 주가를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말하는 게, 비교 대상군을 잡아놓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저는 솔직하고 맞는 판단이라 보는 게, 괜히 과거에 있는 메탈 가격 추정이어서 가져오고 미래에 있는 거 땡겨오고 이렇게 해서 정확하지도 않은 메탈 가격으로 어떤 밸류에이션 기준을 만드는 것 자체는 저는 공감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IT군과 비교해 봤을 때 그거에 비하면 지금 배터리가 조금 더 많은 밸류에이션 땡겨온 게 맞는데, 그렇다 한들 지금 2차 전지 산업이 고평가다 저평가이다 논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현재 2차 전지 시장은 공급자 우위의 강도가 굉장히 높은 산업입니다. 근데 전 여기서 좀 의문점을 갖는 거는, 이렇게 공급자 우위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언젠가는 전기차 침투율이 일정 부분 이상으로 올라갈 거고, 그래서 전 결국에는 공급자 우위의 그 강도와 전기차 시장의 침투율은 역의 상관관계를 가질 거라 봅니다. 내연 자동차를 다 밀어내고 그 사이에 전기차가 다 선점을 하고, 전체적인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공급자 우위 상황에서 수요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균형점을 향해 갈 것이라 보고요. 정확히는 얘가 오른다 해서 무조건 떨어진다기보다는 점점 수렴하지 않을까, 우위 상황에서 우위가 아닌 상황으로 평균 수준으로 수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에서 보면 영원한 우위는 없어요. 수요자 우위 산업이든 공급자 우위 산업이든 언젠가는 좀 변합니다. 특히나 수요자 우위 산업보다는, 그런 환경보다는 공급자 우위 환경이 기간적으로 더 짧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해자를 완전히 땡겨올 수 있는 기간이 이때이기 때문에, 과거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공급자 우위 환경이 있었는데 머지않아서 다시 수요자 우위 환경으로 넘어왔죠. 그나마 공급자 우위를 꽤나 오랫동안 유지했던 게 애플입니다. 근데 애플마저도 요즘엔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브랜딩 파워가 있어야 되고 기술력에 어떤 강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근데 여기가 우리가 지난 시간들과 다른 리포트 보면 EV, ESS, IT 이렇게 해놓고 막 차트로 비교를 하거든요. 전년 동기에는 EV가 요만큼 성장했고 ESS는 요만큼 성장했고 IT는 죽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에코프로 실적 발표의 자료에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ESS가 좀 뜨고 있어요. ESS가 좀 뜨고 있고, 지금은 EV가 워낙 고성장 국면이기 때문에 얘만 지금 좀 집중을 받고 있는데, 나중에 ESS도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사업 부분 중 하나거든요. ESS는 전기차 전력 공급 안정화, 친환경 에너지 안보의 핵심 인프라다. 이미 시장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고, 향후 ESS도 미국 쪽에서 NEM 3.0 정책을 통해서 주요 사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ESS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도 뒤에 나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후발주자의 실적 레버리지 효과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셀은 상대적으로 PER로 설명이 가능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LG엔솔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SK온, LG엔솔, 삼성 SDI 있죠. 걔네가 대표적인 셀 업체들인데, 이전 하나증권 리포트에서도 셀 업체에 대한 어떤 상승 모멘텀, 상승 포텐셜에 대해서 되게 낮게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다르게 표현해서 셀은 상대적으로 PER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PER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걔네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지 되는지가 이미 명확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PER의 기준치가 명확해졌다라는 게 주주 입장에선 그닥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떤 실적이 잘 나왔을 때는 올라가고 못 나왔을 땐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긴 하는데, 그 플러스 알파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미 어떠한 기준치와 어떤 기대치에 대한 틀 같은 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셀 업체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른 후발주자의 실전 레버리지 효과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요거는 한번 맛봤던 거죠. 연초에 뭐 양극재 기업들 쭈루룩 날아가고, 전구체 기업들 IRA로 날아가고, 혹은 조금 소외봤던 장비주도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 뭐 실리콘 응급제 애들 갑자기 막 뜨고 올라가고, 폐배터리 애들 올라가고, 급부상하기 시작하는 기업들의 실적들이 레버리징 효과를 얻어서 더 가파르게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차를 보시면 67페이지 이후부터는 개별 기업 분석입니다. 그래서 뭐 각자 궁금한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1, 2, 3, 5항까지가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이야기예요. 2차전지 사업을 IT랑 비교할 수 있을까? IT 때는 이렇게 됐었고 요번엔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공급자 우위 강도, 요 내용이 저는 가장 흥미롭게 읽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비교한 대상이 LED 때의 모멘텀과 요번 2차전지 모멘텀을 비교를 하긴 해요. 근데 이게 LED 때 이랬으니까 얘네도 이래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 LED 모멘텀이 한번 왔을 때 요때는 대장주가 요거였고, 대장주를 기준으로 그 다음 종목도 이렇게 됐었고, 실적이 이렇게 변화가 됐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커버리지 7개 사를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요번 2차전지 때는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좀 보면, 일단 저는 가장 키포인트로 잡았던 게, 이때는 대장주와 그 외의 다른 종목들 간의 격차가 좀 났어요. 근데 이번 2차전지 모멘텀을 보면 특히나 양극재 시장에서 단독 질주를 한 게 아니라 에코프로비엔과 포스코 퓨처엠이 같이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런닝메이트를 한 거죠. 제가 그래서 전 영상에서 아직 성숙 단계가 완료가 되지 않은 기업이고 지금 사람으로 따지면 한 사춘기쯤 와 있는 것 같다고 표현을 했던 게, 일반적으로 어떤 산업이 피크아웃을 걱정을 하려면 이미 대장주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냥 혼자 달리고 있어요. 단독 질주를 하고 있고 그 옆에 한때 런닝메이트였던 애와 격차가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막 뜨기 시작하면서 개화기 직전에 있는 어떤 산업을 보면 런닝메이트를 항상 이렇게 끼고 다니더라고요. 둘이 싸워요, 둘이. 근데 뭐 얘네 둘이 싸운 건 아니지만 누가 더 가네, 누가 덜 가네,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정도로 런닝메이트가 존재합니다. 이 말은 즉슨 아직 이 산업 자체가 독과점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결국 언젠가는 이 둘 중에 하나가 좀 더 앞서갈 겁니다. 점점점 격차를 벌려가지고 조금 훨씬 더 격차를 벌렸을 때, 그때부터 시장을 탑다운으로 볼 수 있겠죠. 자, LED 때와 2차전지를 비교하는 건 아래에 있는데, 최근에 2차전지 산업 내에서의 PER로만 놓고 봤을 때, 트레일링 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구도가 나왔습니다. 2차전지 고점 PER 평균이 256배이고 LED 때는 88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략 한 3배 정도 더 오른 겁니다. 그래서 리포트에서도 의문을 갖는 게, 그러면 어떠한 차별점이 있었기 때문에 얘네는 3배 이상 갔던 건가? 이거를 의문을 제기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급자 우위 시장이라는 거죠. 되게 재밌게 봤었던 것 때 스마트폰이 2015년을 피크아웃 시기로 보더라고요.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저는 뭐든지 산업 이해를 할 때 내가 체감을 했는가를 좀 기준을 잡거든요. 전 제가 체감할 수 없는 산업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막 불안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스마트폰 피크아웃 시기를 2015년으로 잡지 않고 17년도에서 18년도 내지를 잡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부터 제가 아무리 폰을 바꿔도 딱히 다르다라는 걸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폰이 3년 전에 바꾼 폰이거든요. 지금 약정 기간이고 뭐고 다 끝났고 폰이 제 건데도 바꾸고 있지 않고요. 심지어 이 폰도 이전에 쓰던 노트가 갑자기 무슨 블랙아웃 돼가지고, 장중에 블랙아웃 돼가지고 현찰로 샀던 핸드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횟수로 따지면 한 5년에서 6년 정도는 스마트폰을 새 거를 사야 된다 라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새로 사도 기존 거랑 별 다른 게 없더라고요. 기술적 어떤 진보가 느껴지지 못했습니다. 이게 제가 개인적인 수요자 입장에서, 나 소비자 입장에서 느끼는 어떤 피크아웃 시기였어요. 당장 고객인 내가 비이성적인 소비를 통해서 기업의 매출을 올려주지 않는 상황인데 이 산업 자체가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제가 체감한 것보다 2년에서 3년 정도는 먼저 피크아웃이 왔다라고 평가가 되네요. 근데 여기서 전기차는 2026년 정도로 잡고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요게 정확하다라는 가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전기차 시장이 피크아웃이다, 이제 전기차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받으려면 한 2030년쯤 되겠죠. 뭐 앞으로 26년도 한 3년 남은 이야기이고 30년까지 뭐 6, 7년 남았으니까 두고 봐야겠지만, 저는 아직은 사춘기인 것 같다. 사춘기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그렇게 빠른 기간 내에 도달할 것 같진 않은데, 요 부분은 크게 공감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럴 수도 있겠다. 스마트폰 때 내가 피크아웃 시기를 좀 레깅해서 체감을 했기 때문에 전기차도 내가 좀 레깅해서 체감할 수도 있겠다. IT 제품별 과거 14년 평균 OPM을 말하거든요. 오퍼레이팅 프로 마진이거든요. 보면 가장 큰 마진을 땡겼었던 게 스마트폰 메모리 디스플레이 쪽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입니다.
그 중간 마진이었던 게 여기서 특이한 건 대덕. 기판을 팔아서 대덕이 중마진을 땡겼고 LG전자 그리고 삼성전기. 그 저마진으로 평가되는 게 지금 삼성 SDI랑 LG전자랑 LG이노텍이에요. 보면 확실하게 비메모리 쪽이 마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메모리 쪽은 높고요. 그거랑 비교했을 때 지금 배터리 시장 자체가 저는 이 영업이익이 높지 않은 이유는 결국 마진율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죠. 많이 비싸게 팔고 비용 처리를 싸게 하면 끝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많이 팔기 시작하려고 노력하는 때이고 그와 반대로 비용을 줄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주된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캐파 증설하고 수량에 집중하고 있고 향후에 마진을 생각해서 단가를 줄이려고 하겠죠. 단위당 생산 비용을 줄이려고 할 겁니다. 그때부터 마진율이 극대화될 수 있는데 그때 이게 요걸 넘어설지 아니면 현 수준에 머무를지 봐야겠지만 제가 볼 땐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지금은 수량 싸움이고 나중에는 단위당 생산 비용을 줄여가지고 마진율을 극대화하는 그런 시장에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구도를 봤을 때 분리막이 배터리 소재 내에서는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고 양극재가 2위, 나머지 동박, 음극재가 있습니다. 아직 시장에서 메인 이슈가 되지 않을수록 이익률이 극대화되지 않은 상황인 거를 좀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비메모리 이쪽은 워낙 높은 게 워낙 비메모리는 귀한 기술력이어가지고 우리가 흔히 반도체라고 하는 건 메모리 반도체고요. 여기서 이제 비메모리가 되게 중요한데 얘네는 마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많은 연구 비용이 들어가서 삼성전자가 향후 먹거리 산업으로 얘네를 집중하고 있죠. 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이 과거 MLCC 사업 부문에서 삼성전기의 ASP 가격 상승 사이클을 분석한 겁니다. 평균 판매 단가예요, ASP는. 이때만 봐도 16년도, 1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ASP가 그렇게 많이 증가한 걸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17년도 말부터 꾸준하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2차 전지 산업도 적정한 밸류에이션을 찾기가 어려운 게 꾸준한 상승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이 너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얘 판매 단가를 정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매 분기마다 판매 단가와 비용 처리를 다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회사의 적정 시총은 도대체 얼마야? 이걸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이 가격 상승 사이클이 안정화가 될 겁니다. 저는 이 구간 안에 있다라고 보고요. 나중에 양극재든 음극재든 평균 상승 사이클을 마련을 했을 때 그에 따라서 양극재 기업들의 OPM도 똑같이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얘네의 평균 판매 단가가 자리 잡기 시작한 이후부터 삼성전기는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극대화되기 시작해요. 보면 단순 비율만 놓고 봤을 때는 ASP와 이 ASP의 증가율과 매출 증가율은 비슷하게 따라가는데 매출과 평균 판매 단가에선 4분의 1 정도 내지 3분의 1 정도를 하면 영업이익률이 나옵니다. 이게 물론 뭐 양극재 시장에서 동일하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양극재 시장도 비슷한 퍼센티지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매출의 상승률, 그러니까 저번에 이야기를 했었던 누적 성장률 대비해선 3분의 1 정도는 같이 동일하게 영업이익률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랑 맞비교한 게 심택인데 사실 뭐 삼성전기만 봐도 심택은 그 다음 부대장이라 볼 수 있으니까 얘만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차 전지도 현재까지는 범용 부품 쪽에 좀 들어가 있는데 나중엔 결국엔 주문형 부품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경쟁력이 높은 기업일수록 물론 둘 다 하겠지만 범용 부품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난 이런 거 내놨으니까 니네 이거 쓰려면 써. 줄 서서 수요를 하는 정도까지 돼야지 이제 범용 부품 사업을 메인으로 잡을 수 있는 거고 현재까지는 그러한 구도가 펼쳐지고는 있는데 그게 영원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시장의 침투율이 마련이 되고 시장이 성숙하면 그 일정한 규격이 정해집니다. 그럼 그 규격에 맞게 시장이 수요를 원하는 대로 공급자는 제공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공급사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영원하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공급 단가가 계속 변경되고 가격 협상도 계속 시장 가격으로 움직이는데 나중엔 이게 안정화되면서 우리가 적정 가격을 평가하기가 굉장히 쉬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적정 밸류에이션이 정해지는 순간부터 이 기업의 주가가 갑자기 슈팅 나오고 이런 게 좀 적어질 수 있어요. 야 이거 슈팅 나올 거 아니야, 요 정도 적정해, 이건 고평가고 이건 저평가고 이건 평균 가격이야. 그러니까 일정한 틀이 생겨버리는 거죠. 최근 많이 오르고 막 미친 듯한 파멸적인 상승을 만들 수 있었던 거는 이러한 밸류에이션의 모호성 때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거 고평가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 구도가 당분간 조금 더 유지될 수 있지만 시장 침투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먹을 게 많아지지만 그만큼 밸류에이션의 틀도 고정되게 된다.
이게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2차 전지 시장의 향후 한 25년도, 26년도, 뭐 그 이상까지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별 배터리 공급 단가 전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게 공감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잘 이해를 못 하겠고, 더군다나 이게 기준이 셀업체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하면 셀업체에 큰 관심이 없거든요. 물론 전체적인 2차 전지장이 성장을 할수록 셀업체들도 같이 주가가 오르긴 할 텐데, 그 기대값 대비해서 본다면 차라리 저는 양극재 시장을 투자할 편이라서 요거를 좀 그냥 스킵을 했어요. 그냥 시나리오별로 단가가 이렇게 될 건데 요 정도 수준을 유지해준다면 수익성을 향상할 수 있다 라는 정도이고요. 여기서도 역시나 이런 가정에서 필요한 게 단가 상승을 가정을 했습니다. 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 정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만 유지해준다면 수익성 향상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넘어가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많은 내용을 말했는데 지금 8페이지밖에 안 됐습니다. 자, 아까 초반부에 나왔었던 전기차는 움직이는 ESS다. 지역 회사랑 집이랑 연결해주는 이 에너지 저장 장치가 되는 겁니다. 이것 또한 사실 어떠한 구도로 되는지 좀 영상으로 보고 싶어요. 이게 저는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제가 현업자가 아니고 뭐 전기차를 직접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배터리 팩을 만드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과 똑같이 겉핥기를 하는 건데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할 거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지금까지 EV랑 ESS랑 IT 보이면 IT 쌩 무시하고 EV만 봤다면 ESS도 집중해서 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 레포트였고요. 이걸 보면서 미국 산업별 에너지 소비량을 이야기하잖아요. 얘네가 다 전반적으로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잘 양분화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보면서 제가 뜬금없이 생각난 건데 저는 이러한 운송의 비중 때문에 미국 산업 내에서 운송이 가져가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륙간 트레일러 운송이든 아니면 기차 운송이든 굉장히 많이 물동량이 나와요. 그 규모가 웬만한 아시아 국가 간의 거래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해결해줄 솔루션으로 수소 섹터를 좋게 봤던 거거든요. 한 번 충전해서 쭉 달릴 수 있게끔 뉴욕에서 워싱턴까지 갔다가 캘리포니아까지 가는 이 내륙 횡단을 한 번에 충전으로 가능하다면 이건 대박이겠다 싶어서 저는 수소 섹터에 여전히 투자를 하고 있고 과거에도 투자를 했었고 투자한 지 4년 5년 됐으니까 뭐 여담입니다. 요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ESS 장치가 크게 필요한가 싶긴 한데 미국과 같은 경우는 ESS 전기차가 굉장히 전기차 ESS로서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보면 온실가스 배출 비중도 운송 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산업은 당연히 나오는 거고 발전도 나오는 건데 그 외에 일반 상업주택이나 농업보다는 운송 쪽이 가장 크고요. 그래서 운송 쪽에서 이 온실가스 배출 비중을 확실하게 줄이는 게 가장 큰 안건일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전기차 시장을 부흥시키는 것도 이제 환경을 보호하자라는 명분 하에 진행이 되는 건데 막 민간에서 전기차 열심히 타고 다닌다 해도 막 운송이나 막 공장이나 발전소에서 온실가스 막 뿜어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리포트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전기차 탄다고 된다는 게 아니라 운송 얘네도 줄일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고 민간 단위의 전기차 소비보다는 얘네도 줄일 수 있을 만한 어떤 기술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ESS 필요하다. 그 다음 내용이 배터리 수요 내에서 EV와 ESS를 비교를 한 건데 EV는 다들 아시다시피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이게 22년도, 23년도가 저는 가장 비약적인 성장이라 보는데 차트상으로는 사실 되게 작으니까 안 보이죠. 근데 이걸 쭉 당겨서 보면 본격적인 부흥이 시작된 게 22년도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캐파 증설 계획들이 나왔고 그만큼 수요가 확인됐기 때문에 캐파 증설을 했던 거고 근데 그 동기간 동안에 향후 한 3, 4년 동안에도 ESS의 성장 추정치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얘네도 전체적인 시장이 커가면 커갈수록 그 수준에 맞게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추산한 것 자체를 ESS를 너무 작게 잡은 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뭐 그냥 그런갑다 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 NEM 3.0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IRA나 뭐 CRAM급으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냥 패스를 하는데 뭐 요게 나중에 주요 안건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면 조금 더 파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다. 아래 나와 있는 건 배터리 수급 전망에 대해 나와 있는데 뭐 요건 보실 분들은 보셔도 되고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미중 분쟁에 따른 한국 IT 산업을 분류했을 때 수혜를 받은 애들인가 피해를 볼 애들인가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미중 무역 전쟁 제가 이거 관련돼서 블로그에다 글을 써놓은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중 분쟁이 과열될수록 2차전지 산업은 특히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혜를 보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냥 우리 기술력인데 니들이 뭔 상관이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 우리에게 조금 우호적인 정책을 펼쳐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중국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걸 그대로 냅뒀으면 중국의 저가 전기차가 전 세계에 돌아다닐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IRA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해주면서 오히려 FTA 체결 국가들에게 우호적인 조건들을 내걸어줬기 때문에 특히나 그 중심에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1대1 대결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IRA가 단기적으로 이걸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출혈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과의 1대1 대면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경쟁 구도에서 유리해진다. 그래서 나머지 뭐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은 이건 봐야겠지만 결국 만약에 미중 무역 전쟁이 터졌을 때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은 이득을 보고 애플은 피해를 보고요. 카메라, 메인보드, 디스플레이, OLED 쪽 LG전자가 잘하고 있죠. 그 TV 쪽, 가전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이득을 봅니다. 근데 그거 말고 막 피해 제품들은 중국과 많은 관련이 있다거나 혹은 중국을 생산 거점을 잡아가지고 중국에서 만들어다 파는 그런 기업들 혹은 중국으로부터 수주받는 기업들은 큰 피해를 봤었죠. 그래서 실제로 2018년도에 적자 전환된 기업들이 이때 많습니다. 미중무역전쟁 18년도 7월, 10월, 19월 근데 이게 좀 확장해서 보면 17년도 중순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건데 당장 뭐 관세나 반덤핑 조세 이런 거 때렸던 게 18년도니까 이때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주가가 좀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 떨어지는 원인 중에서는 메인 피해 제품들이 완전 탑급은 아닌데 대형주, 대장주급에서 아래, 그러니까 중축, 코어축을 담당하는 애들 중에서 피해받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나왔었고 일단 여기까지가 12페이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다루어 봤는데도 전체 중에 4분의 1 정도를 만드는데 20분이 소요가 됐어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IT 부품으로 바라본 배터리 산업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